요즘 레버리지 ETF 얘기 진짜 말 많잖아요. 증시가 몇 번이나 크게 흔들렸고 개미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19일 이 상품 도입을 주도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품에 이미 투자자 돈이 10조 원 넘게 들어와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폐지도 답은 아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문제는 있다는데 폐지는 안 된다는데 그럼 정부가 내놓은 답은 뭘까요? 실제로 지난 16일 보완 대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해법이 될 수 있는 건지 오늘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하거든요. 레버리지 ETF, 쉽게 말하면 증폭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1% 오르면 이 상품은 2% 올라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1% 빠지면 이 상품은 2% 빠집니다. 오르막에서는 롤러코스터가 2배로 신나지만 내리막에서는 2배로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상품이 매일 수익률을 다시 맞춘다는 데 있어요. 전문 용어로 11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엔 이 ETF를 운용하는 쪽에서 그날 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아야 해요. 수익률 비율을 맞추려고요. 자, 상상해보세요.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날 이 상품 하나 때문에 특정 종목 수천억 원어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게 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야 할 상품인데 거꾸로 이 상품이 삼성전자 주가를, 나아가 코스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웩도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김용범 실장도 이 상품이 이런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문제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없앤다는 걸까요?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올해 1월 13일이에요. 김용범 실장이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서 비공식 간담회를 엽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몰린 돈을 국내로 돌려서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게 이 자리의 핵심 의제였어요.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서학개미 유턴, 환율 안정, 그리고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상장됩니다. 환율 잡겠다고 만든 상품인데 결국 뭘 흔들어 놨을까요? 5월 27일 상장 첫날부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시에는 사이드카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진 상태가 1분만 지속돼도 거래소가 프로그램 매매 효과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조치예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흔들릴 때만 발동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코스피에서 이 사이드카가 37번이나 울렸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을 이미 11번이나 웃도는 수치예요. 모든 거래를 20분간 통째로 멈추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도 올해만 7번 나왔습니다. 2000년 도입 이후 26년간 13번밖에 안 나왔던 그 서킷 브레이커가 절반 이상이 올해 한 해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중 5번이 바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 말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시장의 공포 수준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는 지난달 29일 97.99까지 치솟으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어요. 특히 6월 23일이 대표적이에요. 이날 운용사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9조 2천억 원어치를 기계적으로 팔아치웠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상품 구조 그 자체 때문에 나온 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장치가 이 상품 때문에 사실상 일상적인 장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와중에 누가 제일 크게 다쳤을까요? 큰 손들? 기관? 아니요. 이 상품에 몰려든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들이었어요. 레버리지라는 이름 자체가 유혹적이잖아요. 2배로 번다는데 안 끌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상품 오를 때만 2배가 아니라 떨어질 때도 2배예요. 그것도 1일 리밸런싱 구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해도 장기적으로는 원금이 갉아먹히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해요. 개미들은 한 달 만에 이 상품을 8조 9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어요. 그런데 빚내서 산 돈을 못 갚아서 강제로 청산당하는 반대 매매, 이게 하루 평균 57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작년 하루 평균이 71억 원이었으니까 7배 넘게 뛴 거예요. 실제로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상장가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도박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고 갈게요.
미국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이 상품이 막 나오려던 시점에 게리 겐슬러, 당시 SEC 의장이 직접 나서서 공개 경고를 했어요. 법적으로 상장이 가능하다는 게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란 뜻은 아니다라고요. 그 이후로 미국은 상장 자체는 막지 못했지만 파는 단계에서 강하게 규제했어요.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필라가 이 상품을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사나 자산관리사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걸 엄격히 제한했거든요. 실제로 2024년 미국 대형 증권사 스티펠은 이 규정을 어겼다가 2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대만은 한 발 더 나아가요. 이번 한국발 증시 급락 소식이 나오자 대만 금융당국이 직접 입장을 냈어요. 대만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이런 상품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온라인 사전교육 2시간만 들으면 됐어요. 민주당 김태년 의원조차 국회에서 이 정도 교육만으로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은 상품은 만들되 위험한 상품이 아무에게나 가지 않도록 판매 단계를 막았고, 대만은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어 놓고 일단 열어준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예탁금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정치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를 맡길 수 없다며 해임까지 요구했어요. 야당 논평에 따르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책실의 지시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용범표 ETF라는 딱지가 붙었고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여야 공방으로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레버리지 ETF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고, 여당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조차 상품 출시 이후 코스피 시장 안정화 조치 횟수가 확 늘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비판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거죠. 도입 이후 반복된 급등락과 개미들 손실이 쌓이면서 여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여론이 나빠지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으면 뭔가 조치가 나와야 하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원래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 5일부터 3,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8월 19일부터는 이 예탁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인정하기로 했고요.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되고 광고나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됩니다. 최소 거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건 아직 잠정안이고 오는 11월에나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현재 12조 원 규모인 이 상품의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인 4조에서 5조 원대로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어요. 들으시기에 어떠세요? 진입장벽을 높인 거죠. 김용범 실장은 이 대책을 두고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조치이며 시행되면 그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다시 김용범 실장의 그 발언으로 돌아가 볼게요. 김 실장은 상장 폐지 요구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로 선을 그었어요. 이 상품에 이미 10조 원 넘는 돈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폐지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는 거였죠. 이 논리 한번 곱씹어 볼까요?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10조 원어치 상품을 갑자기 없애면 그 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폐지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짚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폐지하면 위험하다는 논리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둬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탁금만 올리는 걸로 웩도덕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폐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 답은 아직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김 실장은 도입 당시를 놓고는 국내 자본시장을 키우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이려는 국익 차원의 목적이 있었고 충분히 고민한 뒤 도입한 상품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심사숙고요. 그런데 결과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변동성 지수, 개미들 눈덩이 손실, 심사숙고의 결과가 이거라면 그 숙고 과정에서 대체 뭘 놓친 걸까요?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 상품을 모든 문제의 주범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이미 미국 금리나 반도체 업황 같은 대외 변수, 수급 변화로 커진 상황이었고 이 상품은 그 변동성을 일부 증폭시킨 요인일 뿐 시장 불안의 출발점은 아니라고 봤어요. 원인을 이 상품 하나로만 몰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건 이 상품이 유일한 원인이냐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설계한 상품이 문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미 커져서 손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데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만든 상품이 정작 증시를 역대급으로 흔들었습니다. 도입 이후 반복된 급등락 속에서 개미들은 손실을 떠안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설계한 당사자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너무 커져서 없애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폐지가 무조건 답이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폐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예탁금 기준만 올리는 걸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다음 달부터 예탁금 기준이 3천만 원으로 오르고 현금으로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품의 근본 구조, 그러니까 시장을 흔드는 그 웩도덕 메커니즘은 그대로예요. 진입 장벽만 높였다고 이미 시장에 풀린 10조 원짜리 상품이 갑자기 얌전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달 시행 이후 시장이 알려줄 겁니다.